저는 66살 오상필입니다. 30년 넘게 형사 생활을 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17년 전 아내 김윤희를 찾지 못한 것이 제 가슴에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 바닷가에서 실종된 아내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저는 경찰이란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서울대병원 특실병동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현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는 모습이 안타까워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말기 폐질환으로 3년째 투병 중인 현우는 이제 마지막 희망인 폐 이식만이 남아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게 의사의 설명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때요? 병실 창가에 서 있던 제게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활기찬 톤은 온데간데 없고 가늘고 희미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병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훨씬 낫구나. 담당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어. 거짓말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주치의 김 박사는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저를 짓누릅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런 날 아내 윤희는 항상 바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동해 바다에서 그녀를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윤희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고 경찰, 해경, 심지어 제 동료들까지 총동원되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린 현우는 엄마를 잃고 밤마다 울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현우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 병원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매일 오후 체크하러 오는 박 간호사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희 부자를 대해줍니다. 어제보다 산소 포화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산소 공급량을 조금 올릴게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폐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현우의 순위는 높지만 혈액형과 폐 크기가 맞는 기증자를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병실을 나가는 박 간호사를 따라 나와 복도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아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된다면 앞으로 몇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7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눈을 비비며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대표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보세요, 오상필입니다. 오상필님, 장기이식센터 김주영 코디네이터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현우님에게 적합한 폐 기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술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니 곧 주치의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매일같이 기도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기증자는 누구입니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기증자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다만 무연고 여성 기증자라는 점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연고 여성 기증자라니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아들이 살 수 있다는 안도감에 묻혔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가 현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현우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주치의 김 박사와 몇 명의 의료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상필 씨,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네요.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준비할 겁니다. 다행히 기증자의 폐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모든 검사 결과도 적합합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투병하면서 이미 여러 번의 실망을 겪었기에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는 의심이 더 강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이번에는 진짜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너무나 말랐고 차가웠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이야. 드디어 기다림이 끝났어. 의료진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현우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에 현우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수술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바다에 가보고 싶다고, 엄마가 실종된 그 바다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현우가 잠든 병실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제 아들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무연고 여성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아침이 밝아오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된 폐가 잘 기능하고 있어요. 현우 씨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내일쯤 면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수술을 무사히 견뎌낸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병원 정원으로 나가는 길에 한 여성 환자와 마주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그녀를 밀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는 순간 그녀의 모습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입술 모양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긁는 습관까지 제 아내 윤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17년 전 실종된 아내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휠체어가 저를 지나 멀어져 갈 때까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휠체어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중환자실 앞까지 돌아와 보니 아까 그 여성을 밀던 박 간호사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간호사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 간호사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상필 씨, 현우 군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방금 복도에서 본 휠체어 타신 분,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 간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 온 환자예요. 6개월 전 제주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신원불명이고 기억상실 상태입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서 치료 중이에요. 제주도 신원불명, 기억상실.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박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어렵지만 내일 오후 3시쯤 정원에 나오실 거예요. 그때 우연히 마주치시면 되겠네요. 다음 날 저는 중환자실에서 현우를 면회한 후 곧장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상태는 예상보다 좋았고 의사는 회복이 빠르다며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정원 입구에서 그 여성과 박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제보다 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제 아내 윤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박 간호사는 저를 알아보고 슬쩍 눈인사를 했지만 그 여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정원의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윤희와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희도 꽃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정원이 아름답죠?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들고 지쳐 보이긴 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제 아내 윤희의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특히 이 노란 꽃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가리킨 꽃은 금자나였습니다. 윤희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기억상실이래요. 간호사들이 저를 미영 씨라고 부르는데 제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미영이 아닙니다. 당신은 김윤희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그녀에게 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목에 걸고 있던 조개 목걸이 하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개 목걸이라는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전 현우의 15번째 생일에 윤희가 직접 만들어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조개 목걸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목걸이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닳았지만 분명 그 목걸이였습니다. 윤희가 제주도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로 만든 특별한 목걸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 아내 윤희라는 확신이 말입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 간호사가 현우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상태가 호전되어 잠시 바깥 공기를 쐬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현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심코 바라보다가 현우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혹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의 휠체어가 우리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현우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우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때 박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 씨, 시간이 됐어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야 해요. 그녀는 아쉬운 듯 현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현우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저 아이를 보니 너무 슬퍼요.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 간호사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하 1층 카페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하자 박 간호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상필 씨,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박 간호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현우 씨의 폐 기증자는 따로 계세요. 익명의 기증자셨고 병원 측에서도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정원에서 만난 그 환자분, 미영 씨라고 불리는 분도 장기기증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현우 씨를 위한 폐 기증이었죠. 하지만 수술 직전에 그분의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면서 기증이 취소됐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분이 제 아들에게 폐를 기증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박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원불명인 환자가 특정 환자를 지정해서 장기기증 동의서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 결과 혈액형도 일치하고 폐 크기도 적합했어요. 마치 정말 운명처럼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정원에서 현우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쓰러졌다는 제주도 바닷가, 그리고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까지. 간호사님, 그분이 제 아내 김윤이라고 생각합니다. 17년 전에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사람이에요. 박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해 볼까요? 미영 씨는 지금 재활치료실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재활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치료실 창문 너머로 보니 그녀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간호사님, 그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병을 앓고 계신 건가요? 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폐질환이에요. 현우 씨와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기기증 동의서가 접수된 후 갑자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현우와 같은 폐질환이라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요.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제가 누구인지, 현우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박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분을 정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우 씨도 함께요. 하지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기억상실 환자에게는 갑작스러운 과거의 등장이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현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현우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17년 전에 실종됐던 그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것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패를 기증하려고 했다고 말이죠. 저녁 8시 병원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정원 너머로 지고 있었고 병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 중앙의 벤치로 향했습니다. 현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만난 여성이 그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녀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것까지. 현우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17년 동안 그는 어머니의 사진만 보며 자랐고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붙잡으려 노력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그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상태가 좋아 보였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보내는 예의 바른 미소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친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도 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게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마주한 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간호사가 상황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미영이라 불리는 환자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오상필 씨와 그의 아들 현우 씨가 혹시 그녀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17년 전 제주도에서 실종된 그의 아내와 닮았다고요.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끝까지 박간호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이 김윤희인가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에 열쇠가 꽂히는 것 같은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7년 전 현우가 16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현우의 얼굴, 제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해요. 이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동시에 따뜻한 기분도 들어요. 그때 현우가 무심코 어릴 적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순간을 풀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것일까요? 그 노래는 윤희가 현우에게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현우가 흥얼거리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래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도 다 기억나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바닷가, 제주도 바닷가가 기억나요.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현우는 흥분한 채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약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아내 김윤희가 맞습니까?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단편적인 기억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혹시 아시나요? 그건 아내가 만든 목걸이입니다. 현우의 15번째 생일에 만들었지요. 제주도 바다에서 주운 조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와 함께 그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간호사가 특별히 허락해준 면회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어제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꿈도 꿨어요. 바다에서 조개를 줍다가 큰 파도에 휩쓸리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어딘가를 떠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방에서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자라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가족여행 사진들, 그리고 윤희와 제가 결혼했을 때의 사진까지. 그녀는 한 장 한 장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에 오래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5살 무렵의 현우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 모래성을 무너뜨리면 정말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파도가 오면 재빨리 모래성 앞에 방파제를 만들어 주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을 정확히 말한 것입니다. 윤희와 저만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현우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보호했는지 말이에요.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단편적인 장면들, 감정들만 떠오를 뿐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저도 기억나세요? 오상필이라는 이름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상필 씨, 그 이름이 익숙해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안정감을 주는 이름이에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라고 해요. 오현우요. 혹시 엄마 맞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또 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현우, 이 아이. 숨이 찰 때마다 안아주던 기억이 나요. 작은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으며 밤새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현우는 어릴 적부터 천식이 있었고 윤희는 항상 그가 숨쉬기 힘들어할 때마다 안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 아내 김윤희였습니다. 17년 전 실종되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내였습니다.
윤희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의 아내, 이 아이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요. 윤희의 말에 저와 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희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윤희 씨의 주치의와 이야기해 봤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하네요. 퇴원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2달 후 우리 가족은 17년 전 윤희가 실종됐던 제주도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현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이제는 짧은 거리지만 혼자 걷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윤희도 기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으로서의 감정과 중요한 순간들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윤희는 17년 전 그날 큰 파도에 휩쓸려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은 채 제주도 반대편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무연고자로 분류되었고 그 후 17년 동안 여러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현우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우는 조금 앞서 걸으며 가끔 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 조개를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어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현우였어요. 아직 어린 현우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윤희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17년 동안 그녀를 찾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해요.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죠. 현우가 해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작은 조개를 주워들고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윤희는 그 조개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조개로 목걸이를 만들었었죠. 현우 생일 선물로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만난 어머니, 그리고 성공적인 폐 이식 수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윤희가 가져온 도시락을 펼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소풍 같았지만 우리에게는 17년 만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와 저는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폐를 기증하려 했다면서요. 그건 정말. 윤희는 부드럽게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하려던 일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현우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죠.
저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놓쳐서 미안했어.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 윤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양손 가득 조개를 들고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윤희 앞에 조개들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것들로 우리 셋을 위한 목걸이를 만들어줘요. 윤희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꼭 만들어줄게. 이번엔 우리 셋 모두를 위한 목걸이를 만들자. 바다는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윤희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은 현우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